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강의 내용은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것인데 그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기고 또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양성하는지 그 비밀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머리를 좀 이렇게 워밍업을 하는 의미에서 아주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내는 질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내는 퀴즈가 이겁니다. 자, 숲속의 아름드리 나무가 쩍 소리 내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소리가 난 것이냐 안 난 것이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는데 이게 하프타식 강의 방법이거든요. 지금 옆에 있는 분들하고 1대1로 짝을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짝을 한번 지어보시고요. 그리고 가위바위보로 해서 제가 편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긴 분은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긴 분은 소리가 난 것이다, 진 분은 소리가 안 난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정하셔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을 하시는데 시간은 한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드릴 테니까 3분 동안 실컷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소리가 났다고 생각하는 분 중에서 왜 소리가 났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하실 분 있나요? 자기 주장을 하실 분 있나요? 이런 분위기는 또 뭐죠? 네, 좋습니다. 소리가 안 났, 예, 소리 손 들라고 하시는데 한번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 마이크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했다고 했어도 자연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소리가 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안 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중에서 이분의 생각을 좀 반박하거나 새로운 의견을 좀 제시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네. 우리가 보통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소리가 나서 나한테 들려서 이 소리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이게 소리가 안 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이 퀴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한테 참 많이 내는 퀴즈거든요.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은 이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인들한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을 내 앞에서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을 믿거든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신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퀴즈를 내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당신이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여줄 수는 없지만 신이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네, 제가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양해 말씀드리면, 유대 교육을 이야기할 때는 종교를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토라라든가, 제가 단어를 쓸 때 토라라든가 탈무드라든가 예배라든가 성전이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신이라는 단어를 좀 쓸 겁니다. 이거는 제가 유대인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유대인 아닙니다. 예, 아니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 종교 교육을 살펴봐야 돼요. 사실 유대 교육은 거기서 다 파생되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혹시 이게 좀 거슬릴 수도 있는 분이 계셔서 제가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17년 동안 유대 교육을 공부해봤지만 우리가 유대 교육에서 배워야 될 것은 그들의 배움에 대한 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은 교육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어떤 그 랍비가 마을에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을 데려와라. 여러분은 누구를 데려오겠어요?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대로 용사, 군인, 경찰들을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다.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은 교사들이다. 교사들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 그 커뮤니티가 있는 곳마다, 유대 공동체가 있는 곳마다 반드시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의무 교육을 시켜요. 그 아주 오래된 전통인데 의무 교육은 우리나라는 그 의무 교육 된 지 그렇게 오래 시간이 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2000년 이전부터 의무 교육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교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그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외국인들 중에 거의 이름 난 사람들은 거의 유대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대인들은 교육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육을 어떻게 목적으로 삼고 계십니까? 수단화시키고 있죠. 돈을 버는 수단, 자격증을 따는 수단, 대학 입시의 수단, 좋은 대학 가기 위한 수단,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과 유대교육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수단화된 교육을 목적으로 삼을 때만 교육의 원래 본질에 가깝게 인재를 양성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노벨상 타려고 공부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 같으세요? 부자 되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교육을 자기들의 모토로 삼습니다. 심지어 인정되기 직전까지도 뭔가 생각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배움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유대교를 배움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외에 유대인들이 교육을 그들의 신앙성에 녹여냈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목적으로 삼았느냐, 그 연원을 말씀드리면 성전 예배 때문에 그래요. AD 70년경에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성전조차 다 파괴되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항상 거기서 예배드리던 그 장소가 사라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613개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는데 그 613개의 계명 중에는 성전 예배에 대한 그 계명이 한 200가지, 300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613개 계명 중에서 성전이 파괴되면서 200~300개는 지킬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아유 잘 됐네. 이제 성전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잘 됐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유대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좋습니다.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 예배를 못 드린다면 내가 그 성전에 드리는 예배를 그 예배 순서들 있잖아요. 뭐 희생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또 뭐 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예배의 형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배우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육이 예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의 한 형태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뭐 지하 자원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들의 신앙 속에 이 교육을 아까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AD 130년경에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그들의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토라는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의 구약 성경이고요. 또 더 자세히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는데 이걸 다른 말로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를 가르치다가 걸렸어요. 근데 그 전에 왜 걸렸냐면 로마 당국이 이스라엘을 정복이가 다스리는데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토라 공부를 절대 하면 안 된다. 만약 하다가 걸리면 사형이다. 이렇게 했는데 랍비 아키바는 그 명령을 듣지 않고 계속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이에요. 근데 옆에서 어떤 유대인이 그럽니다. 만약 걸려갖고 로마 당국에 걸려가지고 사형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랍비 아키바가
아니다. 유대 민족은 토라 공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여우의 예화를 들어줍니다. 여우가 강둑을 걷고 있는데 이 강에 물고기들이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보고 이야기를 해요. 물고기 너희들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같이 살자. 너희들 부모도 그렇게 살았고 했으니까 우리가 같이 살자. 이렇게 약간 쉽게 말하면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물고기가 그 말을 듣고는 야 바보야, 이 안에서도 위험한데 어떻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토라 공부고요, 물고기는 유대인인 것이죠. 그래서 물과 물고기처럼 절대로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이 교육과 유대인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조금만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스라엘보다 5배가 큽니다. 인구는 거기 한 800만인데 우리는 5천만이니까 거기도 한 5분의 1, 이스라엘의 5분의 1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1948년에 우리는 정부를 수립했고 거기는 독립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동시대에 독립을 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부딪히는 반도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세 대륙이 만나는 꼭지점에 있어요. 세 대륙이라면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 만나는 그 꼭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외침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꼭지점이라는 게 참 좋은 이치기도 하지만 이 힘이 약할 때는 굉장히 많이 탄압을 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안 그런가요? 그리고 또 뭐 지하자원 없고 뭐 이런 건 거의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만이 살 것이다. 인재를 양성해야만 살 수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입니다. 유대인 교실과 우리 한국 교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그래서 유대인 교실을 보니까 막 서로 질문하려고 이렇게 손드는 건지 아니면 답을 하려고 손드는 건지 어쨌든 교실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자, 우리 교실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너무 조용해요. 네, 질문하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질문 안 합니다. 네, 이 장면은 유대 교실을 이렇게 촬영한 장면인데요. 이거는 EBS에서 촬영한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동영상으로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את המתכת, למשל אלומיניום, קוראים לה אלומיניום, את המתכת נחושת קוראים לה נחושת. למה לכולם לא קוראים ברזלים? בסדר? זה אצבע בלבד. אריאל. עופרה. יפה מאוד, אריאל. אמרתי לה. שלך, עידו. שהן נמצאות בתוך אבנים, יפה עם מאוד. כל מיני חומרים. האם אתה יודע בתוך מה הם נמצאות? בואו תתעורר בערב על 10. שב יפה. אין טכנולוגיה בתוך. רגע. 원래 이렇게 수업 시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애들 질문도 알고 싶은 거 물어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을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하려고 해요. 선생님은 더 질문을 하라 그러고, 이렇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걸 더 대답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막 손도 들어라 막 이래요. זה טוב מאוד שהילדים משתתפים, הם מספרים סיפורים מכל מיני דברים שהם לומדים בעולם שלהם. סך הכל המטרה היא שהם ייהנו ויספרו מה שהם יודעים. 네, 동영상을 보셨죠? 저학년 아이들일수록 이렇게 시끄럽고 떠들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공부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 말수가 줄어들고 이제 주입식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갈수록 더 심해지겠죠. 우리의 대학교 교실은 어떤지 한번 동영상을 EBS 촬영한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라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B가 A를 바라주는 거. 근데 이게 아마 신묵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때 여기는 보통의 대학 강의실입니다. 헷갈렸어요. 시행령 자체로 교수의 말을 경청하거나 열심히 받아 적을 뿐 이렇게 내용을 다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용을 다 봐야 시행이 끝나는 거예요. 강의실은 숨 막힐 정도로 조용합니다.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이걸
하나의 구분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기 전에 질문 사항 있어요?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모두가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입니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사히 수업이 끝났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물어보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무슨 생각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으니 교수도 답답합니다. 제가 처음 그 수업을 강의를 시작할 때 몹시 두려웠습니다. 학생들 앞에 서는 게 가장 많이 두려웠었죠. 그래서 선배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학생들 앞에서 떨지 않을까요? 그때 그 선배가 저한테 큰 용기를 준 말이 있었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학생들은 결코 질문하지 않는다. 좋은 선배였습니다. 다 같이 안 하는 분위기니까 자기한테 시선이 집중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은 분위기가 좀 느껴지거든요. 혹시나 내가 질문을 해서 약간 수업 흐름에 약간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유명 정치인들을 배출하는 명문대. 워싱턴 DC 백악관 근처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입니다. All right. 4 points by 이곳 way of 로스쿨의 review of our 폴 시프 discussion 범한 from 교수의 last 강의실입니다. class of, Louisville and Nashville Railroad contract. 지금처럼 교수가 말하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Complaint, then it can be in federal court. Why? Tell me why. The core question is what is the interpretation of this federal law that Congress passed, but instead Molly went around it and said 생각이 다르면 학생들은 망설임 없이 손을 들고 반박합니다. No case really. It clearly had been breached. You have a response to that, Karen? Well, I think maybe, this is just my guess, the difference is that in Motley, the complaint itself was purely a contract. I don't always necessarily plan out exactly what I'm gonna say, but a lot of times while I'm speaking, I'll kind of hear myself say something and then I can make a judgment as to whether that's right or wrong. For me, talking actually helps me understand things better and it helps me remember them better. Then you think that you're interrupting, like he's kind of leaving the class at all? I'm here because I want to learn. And if I don't feel like I understand something, I really want to make sure we stay on that point until I do understand. 네, 잘 보셨죠? 우리가 선진국의 문턱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뭐 서양의 미국이나 또 영국의 많은 그런 교육 제도가 있겠지만 유대인 교육이 교육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평생 이 역사를 통해서 또 평생 교육을 제일 목표로 삼는 그 민족의 교육 노하우를 좀 배우시면 우리가 좋은 교육을 이루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우리 그 질문이 사라진 교실에 대해서 수많은 그 매체들 이게 신문에 나온 타이틀인데요. 그 공통된 단어가 있죠. 뭘까요? 질문이 사라진 교실 또는 대학.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질문이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미디어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데요. 이런 모습은 어떠세요? 약간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고3인지 고2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뒤에 있는 아이는 아예 들어 누워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조용한 교실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공동묘지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있는데 조용할 수가 있네요. 예? 농아가 아닌 이상 어떻게 조용할 수가 있네요. 어떻게 그런 교육을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떠들면서 교육하는 것이 아주 좋은 교육 방법이라는 것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 와서 그 사람들이 개발한 게 아닙니다. 사실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법은 3,500년 된 아주 유서 깊은 교육 방법이고 그들의
성경인 토라에서 알려주는 교육 방법이라는 것이 유대 랍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은 어떠세요? 물론 아까 같이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왼쪽은 유대 예시바 도서관을 보여드린 거고요. 오른쪽은 우리의 도서관 열람실을 보여드리는 건데 어떠세요? 네, 여기는 칸막이가 없죠. 오른쪽은 칸막이가 있는데 저게 꼭 이 칸막이가 약간 비석으로 보이는 이유는 뭘까? 네, 좀 무시무시해요. 이렇게 조용하게 공부하게 하는지 이게 교육 효율이 높아진다고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떠들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가 칠판에 떠든 사람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떠들면 안 됩니다. 저기는 반대예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오른쪽에는 그 유대 예시바 공간인데요. 저기는 소리를 안 지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소리를 없이 조용히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물론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책 읽고 하지만 상대가 있으면 반드시 질문하고 토론하는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 동영상을 좀 보시겠는데 눈을 감고 한 번쯤 이 소리를 한번 30전 동안 들어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공부하는데 교실에서의 소음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다 보면 그 소리를 우리는 소음으로 듣지만 유대인들은 음악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높낮이가 있고 그러면 마치 합창처럼 들립니다.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고 자 동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잘 들으셨죠? 여러분 눈 감고 소리를 감상하셨을 텐데 이 소리가 음악으로 들리는지 소음으로 들리는지 제가 말씀 드렸는데도 여전히 소음으로 들으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소음으로 듣지 않고 음악으로 들을 수 있어야 우리 교육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런 말소리 공부, 이런 말하는 공부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인재들이나 이런 업적들을 쌓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분이 한국 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국 교육과 유대 교육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합니다. 유대 교육은 삶을 가르치는데 한국 교육은 시험을 가르치는 것 같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맞는데 유대 교육의 삶을 가르친다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설명해 달라 그랬더니 이런 퀴즈를 냅니다. 여러분이 현관키 지금은 번호키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현관키가 있었죠. 현관키를 갖고 길을 다니다가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현관키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가 그분의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찾아야 되겠죠. 찾는 방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니까 뭐 굳이 열쇠가 없더라도 열쇠공을 부른다든지 급한 일이 있다면 911도 부른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깜빡 잊고 뭐 김치찌개를 올려놓고 왔다. 그러면은 불이 날까봐 빨리 열쇠를 찾을 겨를이 없으니까 911을 불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유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열쇠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열쇠 현관문 열고 이제 들어가면 되죠.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겪고 질문을 갖고 있으면 늘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만약 그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 정답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나요? 나의 문제가 없더라도 가족의 문제, 뭐 하여튼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되고 또 그 외에 건강의 문제, 뭐 재정적인 문제들을 항상 겪게 되죠. 그럴 때마다 정답이 정해져 있던가요? 정답이 정해져 있어 나는 배운 대로 해보니까 다 맞더라. 그런 분 없으시죠? 네, 우리는 늘 문제에 부딪히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며 살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답을 따박따박 가르쳐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하겠냐고요. 그렇게 생각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험한 세상에, 네, 4차 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문제 해결력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문제 발견하는 시대라고. 앞에서 강의하신 여러 강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질문하는 시대가 됐다고. 근데 우리는 질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한 번쯤 반성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정답보다는 질문을 강조합니다. 항상 질문을 강조해요. 자, 보시면 그들은 문화 속에서 질문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쓸데없는 질문이니 왜 그런 질문을 했니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항상 질문하는 사람들은 항상 존중해주고 또 그 질문이 좋다고 또 격려해주고 칭찬합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학교, 기업, 심지어 군대 가서도 질문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런 문화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라 화백제도 아시죠? 제가 뭐 백제 정사함제도라든가 고구려의 제가회의라든가 이걸 꼽지 않고 굳이 신라의 화백제도를 꼽는 이유는 이 신라의 화백제도가 만장일치제예요. 만장일치제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화가 우리 안에도 있었고요. 중국 사서인 수서에 보면 국가 중대사를 군신이 함께 모여 상의하며 결정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에는 뭐가 있느냐? 조선에는 대간제도가 있습니다.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거기에 반대 의견이 있다면 여러분 사교에서 많이 보셨겠죠?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그 관리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수없이 엎드려가지고 왕의 어떤 잘못된 결정들을 바꾸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지부극간 이런 말이 있어요. 도끼로 맞아 죽어도 자기 말을 물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고요. 또 순지거부, 왕의 뜻과 다르더라도 거침없이 내놓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걸 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토론하는 문화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고요. 특히 세종시대에는 그런 문화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조선시대를 볼 때 가장 문화가 융성한 때, 가장 업적이 많은 때를 세종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종대왕께서 가장 많이 한 단어가 어전회의나 경연을 통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경의 생각은 어떠시오입니다. 자, 선조실록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은 언로를 활짝 열어 미천한 것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부하다 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며 비위에 거슬린다 하여 죄주지 마소서. 세상을 보는 눈을 밝게 하고 세상을 듣는 귀를 뜨이게 하여 국가의 맥이 서는 터전을 마련하소서. 선조실록에 기록된 글입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이 언로가 잘 트여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 세력들이 서로 논쟁을 하면서 국가 대사를 결정하고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부작용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당쟁이라고 많이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리학적 이상론에 너무 이렇게 집착한 나머지 살인파들이 백성의 생활보다는 그들의 이상적인 정치를 논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또 거기에 치우친 감이 없진 않지만 그 200년 선조 후반부터 정조 죽을 때까지 정조 사후까지 성조까지 한 220년에 걸쳐서 가장 부정부패가 없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쟁을 할 때 왕권을 견제하기도 했지만 고위 관리들이 부정부패를 할 수 없도록 막는 촉진제 역할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질문을 할 때 네 가지 없는 질문. 여기서 이제 방송 용어라 네 가지로 순화했습니다. 네 가지 없고 뻔뻔한 질문도 받아들여 줍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죠. 그러다 보니까 질문할 때 우리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해요. 이걸 해서 칭찬을 받을 것이냐, 비난을 받을 것이냐. 또 부끄럽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하면서 뻔뻔할 정도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이 만약 교사가 계시다면 교사인데 어떤 학생이 턱을 괴면서 제가 왜 이 수업을 들어야 됩니까? 또는 군대에서 말단 그 절병이 이제 신병이 와가지고 사령관한테 당신이 나의 상관인 걸 한번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의 군대에서는 이게 허용될까? 안 되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허용이 돼요. 그러면 너는 나의 충실한 부하인 걸 한번 이야기해 봐. 서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유대 군대는요, 이스라엘 군대는 상관은 옳은 명령만 내리게 돼 있고 부하는 옳은 명령만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옳은지 그런지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왜 옳은지,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이 한국 엄마와 유대 엄마는 등교할 때 어떤 말을 할지, 또 한국 엄마는 등교할 때 아이의 뒤통수에 대고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이스라엘 엄마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학교 와서 꼭 질문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국 엄마들은요? 이거는 다 하시죠. 여기 다 엄마들이 많으시니까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럼 학교 갔다 왔다. 하교할 때 이제 유대인 엄마들은 질문했냐 확인해요. 우리 엄마들은 뭘 배웠니, 선생님 말씀 잘 들은, 사이좋게 지냈니, 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볼 겁니다. 자, 그 결과 이렇게 질문의 문화가 활성화된, 토론의 문화가 활성화된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상에 업적을 남기고 있는지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노벨상 수상자 숫자인데요. 1901년부터 노벨상이 수상되기 시작했으니까 2015년까지 194명입니다. 우리나라 몇 명이죠? 네, 묻지 않는 게 더 좋겠죠. 네, 미국 유대인 부자들, 그 포브스지가 매년 이걸 조사를 하는데요. 2009년에는 400명 중에 139명이 유대인입니다. 네. 거기다가 그 139명이 하위 400등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 상위에 랭크돼 있어요. 제일 부자가 유대인 중에는 주커버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레리 앨리슨이라고 오라클의 회장, 인텔의 앤디 그로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부자 명단에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럼 왜 질문일까?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왜 질문의 문화를 자기 역사나 전통 속에서 계속 구현해 왔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대인의 그 성경은요, 두루마리 토라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통은 이 토라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통입니다. 그 위에 보면은 그 왕관처럼 씌어 있죠. 이런 것들을 신으로 생각하고, 뭐 물론 그 두루마리 토라가 신은 아니지만 신의 말씀이 기록된 거라 아주 거룩하고 성스럽게 보관합니다. 근데 이 토라를 배울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
유대인들이 왜 질문하고 토론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토라를 배우는 원칙, 반드시 질문으로 공부하랍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혼자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탈무드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라는 70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70개의 얼굴이란 말은 무한대의 의미라는 뜻이에요. 무한대의 답이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설명서를 보태는데 그게 토라입니다. 이 토라대로 살면 잘 살 거란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토라에는 어떤 문제, 인생에 닥칠 수 있는 모든 문제들, 이런 문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질문들이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70이라는 뜻은 무한대를 뜻하거든요. 무한대의 답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무한대의 답을 캐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무한대의 질문이 필요하죠. 그래서 토라를 공부할 때는 무한대의 질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왜 절대 혼자 공부해서는 안 되느냐 이 말이죠. 이 토라는 굉장히 영적인 책입니다. 잘못 해석하거나 오류에 빠지면 그냥 자기 영혼만 망치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의 영혼도 망쳐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지 말고 절대로 두 사람 이상 공부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 오류를 범하면 크로스 체킹 해가지고 그게 오류가 있는지 밝혀줘 가지고 그 사람이 옳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공부하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오류에 빠지면 그 오류를 바로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과 토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브르타를 할 때는 반드시 선생이 필요하고요, 동료가 필요합니다. 둘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 토론하면 여전히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잘 아는 선생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다 목적어가 생략됐죠. 구하라 뭐, 찾아라 뭐, 두드려라 뭐. 이 성경에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들으면 다 알아요. 구하라 누구를? 선생님을. 찾아라 누구를? 동료를. 두드려라 뭐를? 토라를. 그래서 선생님 모시고 동료와 함께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면 토라 안에 들어있는 깊은 그 의미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걸 배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배우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을 닮아갈 수 있어요. 성경의 안에는 진리라고 생각하거든. 신이 말한 진리를 말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삶에 실천하면 조금씩 신을 닮아가는 경지에 이른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체화하는 과정 속에서 토론하고 질문함으로써 그냥 동떨어진 진리가 아니라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습득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은 안식일 식탁에 저를 초대한 랍비인데, 이건 제가 경험한 건데요. 저분이 젊은 랍비예요. 저를 초대했어요. 거기 안식일 식탁에 가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해지기 직전까지가. 그런데 안식일 식탁은 굉장히 풍성한 식탁입니다. 아주 최고의 요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도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그 맛있는 걸 잘 못 먹고 왔어요. 3시간 반을 거기서 있었는데 무슨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그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이 몇몇 유대인 친구들이 왔었는데 이제 저 혼자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한국은 왜 분단됐느냐? 6.25 전쟁 왜 터졌으며 김정일은 왜 핵을 만드느냐? 너희들 안전하니? 네. 지금 뭐 북핵 사태가 있지만 이런 것들도 당시에도 똑같은 위협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하는데 제가 3시간 반 동안 답을 하느라 밥을 제대로 못 먹었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실 분 있으세요? 예,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아들 생각이 많이 났는데요. 평소에 이렇게 호기심이 많고 질문이 많은 아이인데 그거를 제가 일일이 이제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다 답해주기가 때로는 또 힘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래 그런 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 이제 아들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편인데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을 들으면 반드시 답을 해줘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라도 질문을 싫어합니다. 맞죠? 특히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신 분들은 내가 저 질문을 받아가지고 잘못 질문, 그러니까 답을 하게 되면 그걸 평가받을 수도 있거든요. 답을 잘못하면 저 사람 능력 없는 선생님 아니야? 이렇게 평가받을까봐 질문 자체를 아예 차단해가지고 그 질문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부모님도 마찬가지, 부모님도 다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질문은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질문은 질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질문으로 놔두는 것이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보다는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더 안달해요. 답을 주고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거 내려놓으시고 세상에 정답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할 뿐이지 어느 한 가지로 이렇게 획일화된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또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강요하지 말고 또 다른 답이 있을 거니까 찾아보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질문의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아까 대학생이 이제 질문을 하기 힘들어했던 이유 중 하나가 네. 내가 이게 옳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좋은 질문은 처음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질문의 훈련을 좀 하겠는데 훈련의 결과로서 좋은 질문이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사소한 질문이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사소한 질문이라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자기도 훈련이 되고 나중에는 고급스러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100m 10초 안에 뛸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질문을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질문도 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 질문한 사람이 부담을 안 갖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든 그걸 환영해주는 문화들을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하브르타 교육을 이제 우리나라가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하브르타 교육이 지금 초등학교부터 심지어는 제 모교에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학교 적용되고 있는데 하브르타가 이렇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그런 교육이라서 성적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식이 먼저 죄송합니다.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뭐냐면 정답 위주의 교육에서 질문 위주의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보다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아이들이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리고 질문을 환영해주고 그런 문화들을 만들면 아이들은 뭐 시키는 대로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주도가 된 아이들은 특별히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궁금해서 책을 찾고 또 물어보고 또 어떤 선생님을 자기가 이제 멘토로 섬기는 선생님들을 찾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궁금하시면 그 검색란에 하브르타라고 치시면 관련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책들을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이 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또 인성에도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만은 이제 요약을 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요인이 다른 거 아닙니다. 질문의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대인과 우리 교육의 확실한 차별점이에요. 우리는 질문을 하면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마라. 질문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질문 안 하면 오히려 이 아이는 좀 이상한 아이야. 질문하면 반갑게 맞아주고 칭찬합니다. 그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토론이 이어지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토론의 문화를 우리 문화 속에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가 질문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가치를 안 다음에는 어떻게 그거를 우리 문화 속에서 확산시킬 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질문의 가치와 그것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우리 삶에 확산할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왜 하는가? 질문은 왜 필요한가? 질문 없는 사회는 어떻게 될까? 질문 없이는 발명, 발견,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질문하면 우리 머릿속에는요 답을 찾으려고 온통 비상이 걸리는 거 아세요? 우리가 질문을 무시하면 이 가치들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했을 때 점점 더 많은 것을 반성하게 되고 자신이 이 질문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 문제의식이 생긴다니까요. 질문을 천성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훈련으로만 가는 거예요.